박명숙, 73세,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단독주택.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그 말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줄은 그날 아침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제 이름을 쓰던 그 순간까지도.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 73.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손주 얼굴은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로 봅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이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 같은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덜 속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30평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지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화장실을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습관처럼 걸었는데 복도 계단 첫 번째 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굴러떨어졌죠. 왼쪽 팔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옆구리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다행히 우유 배달하시는 아저씨가 저를 발견했고 119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입원했죠. 손목 골절, 늑골, 금, 허리 타박상. 퇴원할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구청에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 담당자가 전화했고 행복누리 돌봄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식사도 챙겨드릴게요. 무료예요. 센터장 이름은 김성희.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항상 미소를 지었고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런 호칭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김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고 청소를 해줬고 병원 가는 날엔 택시비도 대신 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돼요, 어머니. 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센터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인 좀 하세요. 저희 센터가 어르신 케어보험에 가입해 드리려고요. 혹시 센터 방문 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양비도 나중에 국가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선지급하는 거고요. 저는 돋보기를 꺼냈지만 김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 나쁘시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복잡한 내용 아니고 그냥 보험 가입 동의서예요. 그녀는 빠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저를 보호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3군데. 마지막 장에는 도장도 찍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안심하세요. 김 센터장은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행복누리 돌봄센터, 내용 요양 서비스 이용료 청구서 18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고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80만 원? 무료라고 했잖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걸.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집안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서랍이 제 손에 익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년간 물건을 같은 자리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은 왼쪽 서랍 맨 위, 도장은 오른쪽 서랍 두 번째 칸, 집문서는 침대 밑 보관함 빨간 파일. 그런데 어느 날 왼쪽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닫는 방식은 꾹 눌러서 소리가 나게 닫는 건데 그날은 틈이 있었습니다. 내가 깜빡했나? 하지만 다음 날 침대 밑 보관함 뚜껑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뚜껑을 정면으로 맞춰 닫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90도 돌아가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왔다. 저는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김 센터장님, 혹시 제가 없을 때 집에 오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머니. 왜요? 아니, 그냥 물건 위치가 좀 이상해서요. 어머니,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래요. 저희 센터에서 치매 검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왜 의심했을까? 왜 그 좋은 사람들을 믿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기록을 확인했는데 제가 외출했던 오후 2시 37분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침대 밑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빨간 파일을 꺼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집문서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못 찾은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뒤졌고 장롱을 뒤졌고 싱크대 밑까지 다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진 끝에 깨달았습니다. 사라졌다. 제 집 등기권리증. 30년 전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산 이 집의 유일한 증거. 그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 사람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옆집 대학생 재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혹시 이상한 사람 본 적 있니? 우리 집 근처에서. 재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이모 집 들어가는 아저씨 봤는데 이모 아는 분이에요? 무슨 아저씨? 40대쯤 검은 점퍼 입고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센터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CHAPTER 3 CCTV가 보여준 진짜 얼굴. 재민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민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재민아, 아파트 복도에 CCTV 있잖니? 혹시 그거 확인할 수 있을까? 이모, 그건 관리사무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제발 부탁이야. 내가 뭔가 잘못 봤는지 확인하고 싶어. 재민이는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아저씨를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기록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41분. 센터 직원 한 명이 제 집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손에 비닐장갑이 끼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모, 이거 완전 범죄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이게 증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했는데 그들이 어르신이 허락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제가 사인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귀 부동산의 매매 예약 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매매 예약 등기, 그게 뭐죠?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집을 팔기로 예약한 겁니다. 매수인 이름이 김성애? 김성희. 센터장.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어르신, 여기 사인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 도장 맞죠?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보험 가입 동의서라고 했던 그 서류. 그게 집을 넘기는 계약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싸워야 한다. 73년을 살면서 전쟁도 겪었고 남편 암투병도 견뎠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무너질 박명숙이 아닙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재민이를 불렀습니다. 재민아, 녹음기 있니? 녹음기요?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되는데. 아니야. 작은 거, 눈에 안 띄는 거. 재민이는 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그는 초소형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모, 뭐 하시려고요? 증거 만들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김성애 센터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센터장님, 180만 원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김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지만 차갑게 식은 목소리. 어머니,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계약서에 사인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보험 가입인 줄.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죠? 자꾸 깜빡하시네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집 관리 위임하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집 관리가 뭔데요? 김성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자식들도 연락 안 하고요. 이 집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국가로 넘어가요. 그럴 바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죠. 어머니도 요양원 가서 편하게 사시고요. 요양원은 무슨, 어머니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다음엔 머리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집 비우세요. 새 주인 들어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새 주인이라고? 제 집에? 제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 그날 밤 저는 재민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기당했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센터, 서류, CCTV, 녹음 파일까지.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기네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일단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그 서류 원본 있으세요? 없어요. 센터장이 가져갔어요. 그럼 좀 어렵습니다. 일단 조사는 하겠지만, 그때 재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조직적인 것 같은데요. 이모 말로는 다른 피해자도 있대요. 다른 피해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이웃 할머니가 그랬어요. 같은 센터한테 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센터 이름이 뭐죠? 행복누리 돌봄센터요.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센터 다른 신고도 들어와 있네요. 2건이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한 분은 통장을 털렸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집 명의가 바뀌었다고. 어르신이랑 똑같은 수법이네요. 형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팀, 사기팀, 여러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습니다. 형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센터 들이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과 함께 센터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경찰 6명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성희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예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김성애 씨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정식 돌봄센터고 여기 계약서들 다 가져가세요. 경찰은 센터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 컴퓨터, 휴대폰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파일 캐비닛 안에 숨겨진 서류들, 제 집 등기권리증, 다른 피해자들의 통장 사본, 도장, 심지어 위조된 계약서까지. 김성희는 그제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내가 뭘 안다고 경찰을 불러? 넌 이미 끝났어.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성애 씨, 당신이 끝난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협박하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요.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이 집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국가로 넘어가요. 다음 주까지 집 비우세요. 새 주인 들어옵니다. 김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성애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성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독이 든 눈빛이었습니다. 이 할멈이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겼다. 처음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김성희와 센터 직원 3명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12명,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서류에 사인을 받고 집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검찰은 김성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명숙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짐승처럼 이용했습니다. 제 집을, 제 인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김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성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노인 돌봄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법정을 나서는 길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너랑 경찰 형사님, 그리고 법무사 선생님이 도와줬잖니.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에요. 이모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인 대상 돌봄센터 사기, 73세 피해자의 용기로 일당 검거.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른 어르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는 들어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저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고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이모, TV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해. 저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노인 피해 예방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직접요? 네.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화곡동 어르신 지킴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다른 어르신들, 법무사 선생님, 경찰 형사님, 그리고 재민이 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주민센터에 모여서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계약서에 사인한 적 있으세요? 돌봄센터에서 통장을 맡기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어느 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돌봄센터에서 서류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할머니 사인하셨어요? 아니, 아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사기예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센터도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명의 어르신을 더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제가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모 덕분이에요. 면접에서 이모 이야기 했거든요.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면접관이 감동했대요. 저는 재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 집도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이모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산 이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집, 거의 빼앗길 뻔했지만 지켜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박명숙, 73세.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켰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위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는 지금 2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우리가 지킨다. 1년 뒤 저는 서울시로부터 모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시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명숙 어르신,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는 용기,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73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싸웠지?
당신이랑 함께 산 이 집 끝까지 지켰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키고 있어.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